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에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계획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인공지능과 과학으로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옷처럼 가볍게 입기만 해도 근력을 크게 높여주는 탄성 슈트를 개발했습니다. 무게 1kg 미만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재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전자 편집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세계 최초의 정식 임상시험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종 간 장기 이식이 실제 치료를 향해 나아가는 첫 단계로 평가받는데 장기 부족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로 산 전기포트에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려면 물을 여러 번 끓여 버리는 것이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유리 등 재질의 전기포트 11종을 조사했는데 재질에 상관없이 10번 물을 끓이면 처음 사용할 때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올해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면 내년은 올해 계획한 일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인공지능과 과학으로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4개 이상은 내년 상반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피지컬 AI와 인공지능 전환 AX도 부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단 해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예산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 관련 보안 표준을 비롯해 13건이 새로 표준화 항목으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기 단말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제표준 등 3건은 표준화 과정을 모두 마쳐 최종 승인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신설되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탐지와 같은 인공지능 보안 기술을 전담할 연구 과제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재활 환자들에게 입는 로봇, 즉 웨어러블 기기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동안은 장비가 무겁고 가격도 비싸서 널리 쓰이기 어려웠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옷처럼 가볍게 입기만 해도 근력을 크게 높여주는 무게 1kg 미만의 탄성 슈트를 개발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걷기 힘들었던 환자가 몸에 장비를 착용하더니 균형을 잡고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초경량 탄성 슈트를 입고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손을 안 잡고는 한 걸음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슈트를 착용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게 되고 몸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좀 자신감도 얻게 되고. 비결은 우산이나 텐트처럼 팽팽한 줄과 뼈대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모터 없이도 고무줄 같은 탄성을 이용해 앉았다 일어서거나 걸을 때 부족한 근력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겁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탄성 슈트는 가볍고 경제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척추와 다리를 지지하고 운동 감각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실제 고령자와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슈트를 입었을 때 보행 속도는 14% 빨라졌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힘은 40%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볍고 이렇게 단순한 구조이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이런 탄성 슈트만으로도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보행이라든지 근력을 효과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임상의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노인 재활센터와 산업 현장 등에서 테스트를 거친 뒤 초고령화 사회의 돌봄과 노동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YTN 관석입니다. 우리나라 우주기업 최초의 상업 발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는 18일 새벽 3시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의 첫 상업 발사 임무 수행을 위한 최종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나노는 발사대 이송을 시작으로 엄빌리컬 연결 등 운용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지난달 22일 발사 예정이었지만 항전 장비 신호 이상으로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한빛나노는 브라질과 인도 등 고객사의 소형 위성을 포함해 탑재물 9개를 300km 저궤도에 올려놓는 목표로 개발된 2단 소형 발사체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감기와 독감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비강 투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김호민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 람다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재설계해 비강 점막에 잘 확산하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인터페론 람다 단백질은 비강에 투여할 경우 열과 점액 등에 취약해 효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인터페론 람다 단백질의 헐거운 루프 구조를 스프링처럼 고정되는 나선형 구조로 바꾸고 표면을 물과 잘 섞이도록 설계하는 표면 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페론 람다는 동물 모델에서 코 속 바이러스가 85% 이상 감소하는 억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이 산업 전반에 쓰이는 귀금속 팔라듐을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티타늄 기반 맥신 나노시트를 활용해 30분 만에 그램당 1983mg의 팔라듐을 흡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백 분이 걸려도 1000mg 이하 성능에 그쳤던 기존 흡착제보다 뛰어난 효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회 이상 반복 사용해도 90%의 효율을 유지하고 회수한 복합체를 수소 발생 촉매로 재활용할 수 있어 귀금속 순환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상온에서 쓸 수 있고 강산성 약품이 필요하지 않아 탄소 배출을 8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전자 편집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세계 최초의 정식 임상 시험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종 간 장기 이식이 실제 치료를 향해 나아가는 첫 단계로 평가받는데 장기 부족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전자 10개가 편집된 돼지 신장이 말기 신장질환 환자에게 처음으로 이식됐습니다. 유전자 편집 덕분에 인간 유전자 6개가 추가돼 면역 수용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돼지 유전자 4개는 비활성화돼 거부 반응과 과성장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쌓인 경험과 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Is scientists placed gene-edited pig organs into the bodies of brain-dead people to see if they resisted rejection from their immune systems and could start to work. 축적한 자료를 통해 거부 반응과 기능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It really allowed us to develop a map of the physiology, the human physiology in response to a pig kidney or an organ from another species. 연구의 밑바탕에는 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라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I came to the idea of I think this is what my brother would want. So I offered my brother to them.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FDA는 첫 정식 임상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초기 6명, 이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최대 50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종 장기 이식은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 정식 임상 시험이라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상 과정에서의 생존율과 면역 반응, 부작용 여부가 이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 부족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새로 산 전기포트에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려면 물을 여러 번 끓여 버리는 것이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포트의 미세 플라스틱 저감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원은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유리 등 3개 재질의 전기포트 11종을 조사했더니 재질에 상관없이 10번 사용하면 처음 사용할 때의 2분의 1 수준으로 30번 사용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번 넘게 사용할 경우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이 리터당 10개 미만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질별로는 플라스틱이 리터당 120.7개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검출됐고 스테인리스 103.7개, 유리 69.2개 순이었습니다. 카카오가 이번 주 중 카카오톡 친구 탭 첫 화면을 개편 이전의 친구 목록 방식으로 복원합니다. 15일 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카카오톡 이용자별로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적용된 격자형 피드는 선택 옵션으로 유지되고 추가 기능 업데이트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펼치며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하는 만큼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요구에 관한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에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연관됐다며 제재 대상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자산 동결 등 추가 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며 보류 의견이 전달된 겁니다. 요즘 미국이 외교적으로 힘들어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2일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UNRWA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침투하지 않았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가 유엔 총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UNRWA가 하마스의 하위 조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해당 결의는 찬성 139표, 반대 12표, 기권 19표로 채택됐습니다. The General Assembly continues its decades-long pattern of unfairly targeting Israel. The United States rejects the politicized conclusions in this non-binding advisory opinion. 2028년 한국의 유엔 해양총회 개최에도 기후위기 논의를 이유로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찬동한 국가는 아르헨티나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도 러시아 이외에 동의를 받지는 못한 상황.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가 잘 풀리지 않자 다자주의를 배척하는 1920년대식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적인 영향력 변화로 인한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데도 개인의 해외 투자 확대 등 달러 매수 수요가 쉽게 줄지 않는 가운데 올해 연평균 환율도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473.7원.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지난달 평균 환율은 1,460.44원으로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8년 3월 이후 월 평균 기준 가장 높았는데 최근 2주간 평균은 이보다도 더 높은 1,470.4원입니다. 지난 10월 추석 연휴 이후 본격 상승세를 탄 환율은 지난달부터는 1,450원 위에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문제는 달러 강세가 한풀 꺾였음에도 원화만 약세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확대와 국민연금 해외 투자 등으로 달러 매수 수요가 쉽게 줄지 않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흐름도 심상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수입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2.6%나 오르면서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크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물가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제 환율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여하튼 이것이 소비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그 농산물 원료를 구매하시는데 그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또 수입을 할 때는 할당 관세를 좀 해드린다거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환율이 외환 위기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 정책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100조 원 이상 규모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하고 올해 안에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 11조 8천억 원을 신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취직을 준비하거나 그냥 쉬고 있는 이른바 일자리 박 청년이 1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 정체된 사이 주거비 등 지출은 늘면서 2030 세대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청년 세대가 꾸준히 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2030 세대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158만 9천 명으로 12.7%에 달해 코로나 시기였던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2030 세대 중 실업자가 35만 9천 명, 취업 준비자는 51만 명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별다른 구직 활동 없이 쉬었다는 응답자는 71만 9천 명으로 지난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 경력 채용이 활성화되면서 20대 첫 취업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30대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지금 19개월 연속 하락이어서 청년층 고용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면서 청년층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 소득에서 지출을 뺀 월 평균 흑자액은 124만 3천 원으로 3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503만 6천 원으로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주거비와 이자 비용 등은 크게 뛰어오르면서 부담을 키웠습니다.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여윳돈이 줄면 자산 형성이 늦어지고 소비가 위축돼 우리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구직에 나서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거와 금융 분야에서도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때 고래잡이 전진 기지로 북적였던 울산 장생포에 다양한 체험시설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이미 갖춰진 관광시설과 더해져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대교와 울산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거물옥상에 커다란 그네가 설치됐습니다. 14m 공중에 떠 서서히 움직이자 넘치는 긴장감으로 환호성이 절로 터집니다. 지난 9월 설치된 체험형 관광시설인 공중그네로 고래축제 기간 흥행하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밤에 타면 진짜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흔들리는 높이가 제가 울산에서 타본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국내 고래관광 1번지인 장생포가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납니다. 공중그네는 물론 국내 최초로 자기 부상형 순환동력 카트와 공중보행교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내년에 운영될 카트는 길이 1.1km 레일을 최고 속력 시속 40km로 주행하는 시설로 고래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적용했습니다. 고래 등길은 공중그네와 카트 승차장을 연결하는 보행교로 지상 20m 높이에서 고래 문화마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카트와
고려댐길, 고려댐 숙소까지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에 있고요. 터널형 미디어 파사다인 더 웨브 사업까지 완성되고 나면 장생포가 미래를 잇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고래잡이가 성행했던 시절 동네에게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삶이 넉넉하고 사람들로 붐볐던 장생포. 다양한 체험시설이 들어서는 장생포가 N명성을 되찾을 관광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기상청이 도로 살얼음과 안개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위험 기상 정보를 전면 개방합니다. 도로 위험 기상 정보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과 가시거리 위험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과 도로 전광판을 통해 안내합니다. 그동안은 내비게이션 업체와 도로 관리 기관에만 제공됐지만 이제는 국민 누구나 누리집과 공개 API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서울에서 불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은 12월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이 기간 12월에 발생한 화재는 모두 2,517건으로 전체 화재 가운데 9.4%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 화재로 2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가 19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가 시내버스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도 시작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들이 버스에 차례로 올라탑니다. 기사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가속 페달도 밟지 않았지만 버스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년 4월까지 시범적으로 도입한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처음 타봤어요. 보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 타봤는데 그래도 아직 걱정이 조금은 있긴 한데 많이 다니는 게 보편화되면 걱정 없이 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르기도 하고 안정성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해요. 홍성과 예산 등 내포 신도시를 순환하는 첨번버스의 실제 노선인 9.5km 구간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5번씩 오갑니다. 버스는 전기를 연료로 움직이는데 레이더 1개와 사물인식 장치 4개, 카메라 5대를 활용해 정해진 구간을 달립니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버스기사와 안전요원도 함께 탑승하고 최대 12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버스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제한된 구간에서는 기사가 수동운전으로 전환해 운행합니다. 천안시도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 8월부터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도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넉 달 동안 사고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328건을 적발했습니다. 우리 첨단 기술을 반영한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AI 대세에 맞춰서 저희 충남도는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자율주행차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보편화를 목표로 운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